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테크 강의를 랜드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윤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물건별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동산 세테크 전략 강의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금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이제 팔았을 때 납부하는 그런 세금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인데요. 보통 이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경매투자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부동산 세금이 좀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세무별로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세금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물건에 맞춰서 발생하는 세금 유형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무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접목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물어볼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물건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월세 사는 사람이 주택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가에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물건별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그런 세금 유형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실무와 잘 접목이 안 되는, 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말 그대로 물건별 투자에 따른 세금이 어떤 개념이 있고 또 어떤 절세 전략이 있는지를 강의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중개를 하신 분들이 꼭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보시면서 실무에 많은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우리 랜드프로에서는 부동산 세테크 강의를 전담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또 학교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숭실 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또 부동산 조세론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EBS에서도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또 하고 있어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돼서는 비교적 좀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보셔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제 세세한 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부동산 세테크잖아요. 세테크. 이 세테크라는 말을 사실은 요즘들은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이 세테크 강의를 할 때 십수년 전만 해도 사실 세테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시테크, 뭐 시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아낄 것인가, 뭐 그런 용어들이 한동안 그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세테크란 말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거의 초창기에 써서 강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세테크니까 세금의 테크닉, 부동산 세금에 대한 테크닉, 절세 기술을 봐야겠죠.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본 소양 테스트 겸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동산 세테크 지수 개념이 있으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첫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부동산 세테크 10개명이라고 잡았습니다. 10개명. 자, 이 10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을 보시고서 이게 왜 세테크가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실 수 있다면은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부가 좀 돼 있으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금 지수 알고 있는 요 지식이 이 정도까지니까 좀 더 보완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는 10가지 10개명, 뭐 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0가지 좀 이 정도는 이 정도의 용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은 탈세보다는 절세 전략을 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탈세보다는 절세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탈세라는 말이 있고, 그렇죠? 탈세라는 말이 있고, 절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탈세냐 아니냐에 따라 이 세금 차이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확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탈세는 여러분들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네. 요 탈세는 불법이죠. 불법. 그 다음에 절세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는 이런 테크닉은 똑같은데 얘는 불법적으로 줄이는 거고 얘는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다. 이게 탈세와 절세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탈세를 공부하고 싶습니까? 절세를 공부하고 싶습니까? 뭐 말씀은 절세를 하지만 마음에는 탈세를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가슴 속에는 탈세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탈세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절세라고 한다면은 뭐 완벽하게 절세가 되는 거니까 큰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오케이 땡큐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탈세 거래와 절세 거래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뭐 예를 들었죠. 여기 보시면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 업다운 계약서를 접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업은 그죠? 높게 쓰는 거고 다운은 낮게 쓰는 거죠. 뭐 요즘 유행하는 가사말 위아래 그렇죠? 자, 그러면 업다운 계약서를 쓰면 이건 탈세냐 절세냐? 그러면 이거는 탈세다. 업다운 계약서는 탈세다. 이건 탈세. 그러면 탈세로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은 가산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과태료를 물리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보통 업다운 계약서를 쓰느냐? 자, 이거죠. 우리가 업계약서라고 하죠. 업계약서.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이 올라가겠죠. 취득가액이 올라가죠. 그럼 취득세는 더 많이 낼 거예요. 취득가액이 올라가면 취득세는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매도할 때 우리가 땅 팔고 집 팔면 내는 세금이 뭐죠? 양도소득세. 그런 말은 들어보셨죠? 자, 바로 양도소득세가 있겠습니다. 양도세.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이 취득가액이 업이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 경비를 인정받거든요. 그럼 그 경비를 그만큼 우리가 경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양도세는 절감이 될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업계약서들을 많이 업계약서들을 쓰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는 좀 더 내더라도 양도세를 줄이겠다. 이런 전략이 되겠죠. 근데 다운계약서. 그러면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뭘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취득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취득세를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바로 이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탈세, 절세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업다운 계약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다운 계약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탈세보다는 그렇죠. 우리는 절세. 왜 탈세가 되면은 항상 꾀름칙하죠. 이게 또 뭐 걸리는 거 아니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저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발될 확률이 어떤가? 옛날보다는 많이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거래를 한다. 아파트. 그러면 요 거래라면 요 거래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실거래가로. 그럼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는데 이 실거래가가 만약에 잘못됐다. 실거래가가 문제가 된다. 그럼 이게 적발이 되느냐? 자, 적발되는 가능성이 높아진 게 뭐냐면 이 실거래가를 공인중개사무소에 쓰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체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 금액 자료가 해당 구청에 갔을 때는 이 실거래가를 검인을 맡도록 돼 있어요. 검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인 맡은 자료가 바로 이제 우리가 등기소로 가는 거죠. 등기소. 네, 등기소. 그러면 요 등기소로 가면은 요 등기소에서 요 금액 자체가 등재가 됩니다. 등재.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에 등재가 딱 되면 요 가격 등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자료가 국세청으로 다 들어가요. 국세청으로. 그럼 국세청에서 다 체크업이 되거든요. 이게 국세청에서 다 체크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 과정에서 이 실거래가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체크업이 되면은 만약 다운이나 업계약서면은 매도인은 양도세를 탈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인은 또 처벌받아요. 업무정지 처벌받고 매수인은 취득세 과태료 3배 이상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걸리게 되면 아주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쓸 때는
좀 주의를 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세가 될 만한 거는 뭐 없느냐? 절세가 될 만한 것은. 그럼 우리가 절세 규정 중에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비과세하고 감면. 비과세 규정이나 감면 규정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고 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감면. 자, 그래서 일단 비과세와 감면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주로 여기에는 이제 주택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농지 이런 규정들이 비과세 감면 규정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1세대는 한 가족이 하나의 집을 이때 주택이라는 것은 뭐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아파트든 아니면은 전원주택이 단독주택이든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차익이 생겨도 과세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가 되면은 그 차익이 생겨도 과세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감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뜻이군요. 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 뭐 30% 감면해 준다, 20% 감면해 준다, 이게 감면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비과세나 감면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보고 알고 있으면은 일단 절세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고요. 그래서 탈세보다는 절세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중에는 이 얘기를 듣고서 아유, 그래도 교수님 뭐 탈세 좀 해야지 뭐 어떻게 다 그렇게만 합니까?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제가 탈세하지 마세요. 절세 뭐 이렇게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네, 판단은 이제 하시는데 탈세가 되면은 어떤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비과세와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개명은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비과세가 좋을까요? 감면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비과세가 더 좋은 겁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비과세와 감면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 대해서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 하나의 아파트 주택을 내가 시세가 올라서 차익이 생겨서 팔아도 아예 과세에 대해서 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거 제일 좋은 거고 감면은 이거는 감면 신청을 해야 돼요. 감면 요건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이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번거로움이 있고 두 번째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내에서만 요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면 규정이다. 따라서 이런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를 이해하자라는 것은 비과세가 이제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감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기준시가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시가표준액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공시가액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의 개념을 알아두자. 이것도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은 세택 공부하다 보면 요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 그래서 일반 분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뭐 어떤 때는 기준시가란 말 쓰고, 어떤 때는 시가표준액이란 말 쓰고, 어떤 때는 공시가액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부동산 가격을 매년 조사해서 고시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뭐 매매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잘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신고를 게을리해서 축소해서 신고한다거나 부풀려서 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 지자체 나름대로 어떤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가격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개념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세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뭔가 나름대로 바로미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기준시가라는 것은 공통점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의 가격을 내년
고시한 거다. 고시해서 게재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세를 예를 들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때 쓰기도 하고,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거나 재산을 증여받을 때 쓰기도 해요. 왜냐면 상속이나 증여는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냥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물려받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상속 재산 가격이 얼마인지 증여 재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가 기준치가 있어야지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세금 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요. 기준시가는 이거는 국세청에서 국세를 적용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국세.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국세청에서 이제 고시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땅값이나 건물의 가격을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고, 시가 표준액은 이건 지방세 산정을 할 때 필요한 표준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국세니까 이거는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상속세라든가 아니면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은 등록면세라든가 아니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여기 이제 시가표준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액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쓰는 자료들이에요.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쓸 때 적용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의 내용 가지고 이제 체크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나 이런 걸 할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 가격을 알아야 된다거나 재산 가격 평가를 할 때는 시가표준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이 기준시가표를 쓴다는 거죠. 가격을 뭐 확인할 필요가 있다거나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보통 부동산 부자세라고 하죠. 이런 개념을 적용할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차후에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가표준에 이런 이름을 쓸 때 이름을 만들어 놨겠죠. 네.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네. 이때 개별 공시지가라는 말이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 이런 말을 써준다는 거예요. 종부세에서는 공시가에, 네,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평상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율 규정을 잘 정리해주자.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세금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세율입니다. 세율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수익률을 분석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내가 보유하다고 하고 있다가 판다. 그러면은 뭐 보유기한 동안은 임대를 놓는 거고, 처분하게 되면은 이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우리는 알을 게 세율이거든요. 왜냐면 전체 그 차익, 소득에 대해서 100%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나 차익에 대해서 일정 율만큼만 세금을 내거든요. 일정 비율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율 규정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 항상 세금은 세액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뭐에다가 뭐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한 수년간 하다가 처분합니다. 그럼 임대소득이 생기고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순수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다 제하고 경비 다 제하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돈을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과세 표준.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 그래서 이 과세 보통 기준 금액은 어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내시는 소득세, 이때 소득은 뭐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가 뭐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가 뭐 임대하면 임대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1년 동안 번 게 있겠죠.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필요경비. 네, 이걸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필요경비.
그럼 이 필요 경비를 다 제합니다. 그럼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나면은 그럼 요것만 인정해 주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보통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그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급여를 이제 받고 나면 부양가족공제 같은 거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보통 주민등록도 오면은 부양가족이 몇 명입니까? 그럼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주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니면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원금하고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간다. 그것도 이제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집에 경로우대자가 있다면 경로우대자 공제를 주고, 요즘은 이제 애들 하도 많이 안 나니까 출산하면 해서 애들 뭐 한 명, 두 명 놓으면은 또 공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입양을 또 해도 공제를 줘요. 그만큼 요즘 이제 이런 부분들 절실한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수입을 올리기와는 관계없이 내가 이 수입을 얻었지만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그렇죠? 토탈 수입은 뭐 이 A라는 근로자하고 B라는 근로자가 똑같을지 몰라도 부양가족 때문에 순수입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한테는 좀 세제 혜택을 주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규정이 바로 소득공제라는 규정이에요. 무슨 공제? 소득공제. 이런 소득공제가 있어요. 소득공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번 돈을 줄여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절세가 되는 이런 비용 등은 바로 이런 필요경비란 말하고 소득공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이 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얼만큼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과표를 줄일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따라서 곱하기 세금률 곱하기요. 세율이니까 비율로 됐겠죠. 그러면 세율이 10%다, 세율이 20%다, 세율이 30%다. 뭐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곱하기 세율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구도로 돼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누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주면은 세금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세금이 나옵니다. 얼마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금을 우리가 일정 기한 내에 기한은 언제까지 뭐뭐 해주세요. 이런 뜻이군요. 언제까지 뭐뭐 해주세요. 이거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보시면 5번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거 세금을 잘 계산해서 이게 100만 원 나왔는다. 근데 이걸 뭐 60일까지 신고하세요. 근데 60일까지 신고를 놓쳤다. 그럼 세금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세금을 감면 받는 것도 절세지만 기한을 잘못 알아가지고 세금을 더 내면 그것도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을 잘 지켜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절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절세는 한 푼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엔 덜 내는 거고, 내더라도 실수하지 않아서 제대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더 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 기한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율 규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세율 규정이 이제 그 세목별로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잘 알아둘 게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 예, 요 취득세 세율 같은 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 세율. 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은, 좋겠다. 요건 나중에 뒤에 세세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기억하자라고 됐는데,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기억하자. 그러면 이것도 이런 세목별로 신고 납부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플러스 60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그렇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이다. 그렇죠? 네,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까지 신고됩니다.
그러면 이거 요 신고기간을 놓쳐버리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도 좀 중요한 거고 양도세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거든요. 종합소득세. 들어보셨나요? 종합소득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뭐 경매를 업으로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매매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한다. 그러면은 매매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하고 내 급여소득은 합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요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합소득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익년은 이제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올해 내가 번 소득이 있다. 그러면 올해 번 소득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5월 달 되면 우리가 종소세 신고 납부에 따라서 막 프랜카드 막 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주변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세무서에서도 엄청 홍보하죠. 세무서에서 홍보합니다. 세금 빨리빨리 내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상속세, 증여세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냐? 이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로부터 플러스 6개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세는 언제까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말일. 여기도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그러면 상속 개시일은 사망신고일을 말하는데 사망신고가 뭐 3월 20일 날 돌아가셨다면 22일 날 사망신고되면 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월의 말일이 되겠죠. 그때로부터 6개월이다.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몇 개월? 3개월까지다. 그러면 이때 증여받은 날이 4월 15일이다. 그러면 15일이 속한 달이 말일이니까 4월의 말일. 그러면 5월, 6월, 7월 달이 되겠죠. 7월 말까지 신고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증여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득세도 신고기한이 있고, 양도세도 신고기한이 있고, 종합소득세도 신고기한이 있고, 상속세도 신고기한이 있고, 증여세도 신고기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0개명 중에서 5개를 먼저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용어들을 좀 들어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재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했을 때,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에 관련 일련의 과정, 절세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는 이제 물건별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세금, 상가, 토지 이렇게 해서 상가 또는 토지, 주택 이런 중개를 하신다거나 나름대로 아니면은 이제 그런 투자 관심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별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요. 특히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한 세금 강의를 할 때는 더 잘 들어두시면 실전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재테크 강의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해주시고 저랑 같이 재테크 여행을 떠나서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강의는 여기서 일단 가볍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